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평생 상처로 남겨둔 장모님과의 이야기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딸 인생 망쳤다고 매번 면전에서 모욕을 주던 장모님. 명절이면 공개적으로 비교하고 김서방은 언제 철들래? 라는 말로 마음을 핥히던 분이었죠. 그런 장모님이 어느 날 주인도 없던 그의 분식집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힘겹게 내뱉은 단 한마디 미안하다 김서방.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병원에서 깨어난 장모님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꺼내놓습니다. 과연 15년간의 원망과 침묵은 어떤 마지막으로 이어졌을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초겨울 늦은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분식집에서 간단한 저녁을 해결하고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고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서는데 무언가 이상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취객인가 싶어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서면 오히려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분이었습니다. 15년 전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바로 그 장모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장모님은 의식을 잃은 채 차가운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당당하고 위엄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나이 든 할머니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분을 도와야 하는 걸까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거든요. 지난 15년간 쌓인 감정들이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 무시하던 시선들,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말입니다. 왜 하필 제가 이분을 발견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 저와 이런 인연으로 얽힌 분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걸까요?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잠깐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였으니까요. 과거의 감정이 어떻든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하고 장모님을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장모님을 바라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1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이셨거든요. 주름도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고 하지만 특히 장모님에게는 더욱 가혹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장모님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원망스러운 감정이 더 컸을 텐데 지금은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당신 어머니가 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모셨다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25살 처음 장모님을 뵈었던 그날 말입니다. 당시 저는 야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하던 가난한 대학생이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형광등 불빛 아래서 교과서를 펼치고 공부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계산을 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다시 책상에 앉아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안정된 삶을 살겠다는 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꿈 말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던 그녀에게 어느새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응해주었고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편의점 카운터 너머로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죠? 아니에요. 꿈이 있으니까 견딜만 해요. 꿈이요? 네.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요. 그때의 저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사랑과 노력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처음 데이트를 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변변한 데이트 장소도 마련하지 못해 근처 공원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더 좋은 곳으로 모시지 못해서.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박한 데이트도 좋은 거려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이 더 중요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죠. 저는 당신의 진심을 느낄 수 있어요.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진심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반지도 제대로 사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녀는 약속이 중요한 거지 반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라며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날 저는 며칠 전부터 긴장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제가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좋은 분들이야.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지만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장모님을 뵈었던 날 저는 손에 땀을 쥐고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 큰 TV, 고급스러운 소파. 제가 살던 원룸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어서 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장인어른은 저를 반기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거실로 들어가서 장모님을 뵈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신 장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마치 저를 품평하듯 위아래로 훑어보시던 그 눈빛 말입니다. 그래, 자네가 우리 딸과 결혼하겠다는. 장모님은 저를 위아래로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말입니다. 그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실망과 경멸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앉아요. 간단한 인사도 그렇게 차갑게 받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소파에 앉은 후 시작된 것은 마치 면접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나? 지방 국립대학교입니다. 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직업은? 아직 취업 준비 중입니다. 언제까지 취업 준비를 할 건가?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는. 집안은? 평범한 서민 가정입니다. 질문 하나하나가 마치 면접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 하나하나에 실망하시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지방대학교라고 했을 때, 취업 준비 중이라고 했을 때, 서민 가정이라고 했을 때, 장모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 잘 부탁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자네가 우리 가문에 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가문이라는 단어가 유독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능력이 있어야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능력. 과연 저에게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장인어른께서는 그나마 나았습니다. 말수는 적으셨지만 노골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가끔 젊은이가 꿈이 있으니까 좋다라고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그날부터 저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왜 하필 이런 사람을? 나가는 길에 들린 장모님의 한탄 섞인 목소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는 엄마가 원래 그래, 신경 쓰지 마라고 위로해줬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처음엔 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실 거야. 아내는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의 그 차가운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것에 장모님의 불만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런 작은 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네. 신혼집이 이게 전부야?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살라고? 다른 집 사위들은 아파트 사주던데. 매번 비교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은 어떻고 친구 딸은 어떤 조건의 남자와 결혼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은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둘만의 시간이 많았고 장모님을 자주 뵐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명절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명절, 장모님 댁에 갔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른 자녀들과 사위들이 모두 모였는데 저만 유독 소외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큰 사위는 대기업에 다니고, 둘째 사위는 공무원이고, 막내 사위는 의사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아직도 취업이 안 됐나? 장모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건가? 우리 딸이 고생하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받는 질책이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엄마, 곧 좋은 곳에 취업할 거예요 라고 두둔해줬지만 장모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명절 내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지만 저는 마치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하면 김서방이 뭘 안다고 라는 식으로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은 명절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던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무능하다는 것, 장모님께 효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 취업 후에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이었고 급여도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취업은 했구나. 다행이다. 장인어른은 격려해 주셨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그런 작은 회사에서 얼마나 받겠어? 우리 딸이 고생이겠네. 처음이니까요. 경험을 쌓고. 경험은 큰 회사에서 쌓아야지. 작은 회사에서 무슨 경험을 쌓아?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저의 모든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만큼은 장모님도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첫 손주였거든요. 우리 손주 참 예쁘네. 처음으로 온화한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좁은 곳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는 거야? 신혼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셋이 살기에는 너무 비좁았지만 당장 더 큰 집으로 이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사할 예정입니다. 언제? 구체적으로 언제? 한 2년 후에. 2년? 우리 손주가 2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라고? 장모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내는 육아로 지쳐갔고 저는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장모님이 집에 오셨습니다. 좁은 방을 둘러보시며 한숨을 크게 쉬셨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 딸이 이런 곳에서 살아야 하나?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도 아내와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김서방이 좀 더 노력했으면 우리 딸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다른 집 사위들 보면 결혼하자마자 아파트 사주던데. 우리 딸 친구들은 다들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더라. 매번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습니다. 저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있다는 것, 아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아이를 재우고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제가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내와 아이가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 말씀 때문에 상처받았지? 아니야. 사실이잖아. 내가 더 잘해야 하는 거.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아내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 많은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주말에는 공사장 일까지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장모님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자녀들에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면서도 저희에게는 언제나 차갑고 인색하셨습니다. 특히 명절 때의 차별 대우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사드리는데 저희는 그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장모님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은 명절 때마다 부모 용돈도 드리던데 우리가 뭘 바라겠어? 그냥 딸이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무능하다는 것, 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다는 것, 장모님께 효도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교육비 문제가 대두되자 장모님은 더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손주가 좋은 학원도 못 다니고 안타깝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영어 유치원 다니던데 피아노나 태권도라도 배워야 하는 것 아냐? 물론 저도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손주만 뒤처지는 게 아니야? 다른 아이들은 다들. 장모님의 걱정 섞인 목소리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도 자녀를 사랑했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승진에 성공했고 급여도 조금 올랐습니다. 이제야 장모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승진했다며? 다행이네. 하지만 장모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 더 열심히 해야 할 거야. 무엇을 해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저의 모든 노력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장모님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다른 자녀들의 성공담을 들을 때마다 저와 비교하셨고 늘 부족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 사위는 이번에 또 승진해서, 둘째 사위는 새 차를 샀다더라. 막내 사위는 아파트를 하나 더 샀다는데. 그리고 나서 저를 바라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언제쯤 이런 소식을 들려줄 거냐는 뜻이었죠. 특히 아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예민하셨습니다. 손주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던데. 피아노 정도는 배워야 하는 것 아냐? 미술이나 수학도 학원에 보내는 게 좋을 텐데. 하나하나가 다 돈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도 아이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모님의 실망스러운 표정을 봐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다른 자녀에게 목돈을 빌려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는데 그 금액이 장모님의 전 재산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큰 돈을.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지만 장모님은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김서방이 무슨 상관이야? 내 돈 내가 쓰는데 김서방이 왜 참견해? 하지만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요. 위험하다니? 내 자식이 하는 사업인데 뭐가 위험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씩 나누어서. 김서방은 정말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네. 내가 언제 김서방한테 도움을 청했어? 그날의 장모님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제가 그분의 돈을 노리는 것처럼 취급하셨거든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야? 김서방이 우리 가족 일에 왜 이렇게 신경 써? 가족이니까요. 걱정되어서. 가족? 김서방이 우리 가족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가족이라고 해?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여전히 저는 진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 결국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고 장모님은 하루아침에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그제야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희도 아이 교육비며 생활비로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없어? 아내를 통해 전해들은 장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무시하고 경멸하던 분이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시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여유가 없잖아. 알아. 그냥 엄마가 너무 막막해 하셔서. 아내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를 돕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 여유가 없어. 아이 학비도 빠듯한데. 결국 별다른 도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장모님과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고 연락도 거의 끊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이 서로에게 편한 거리였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주지도 받지도 않는 안전한 거리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무언가 응어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게 맞는 걸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결국 남남이 되어버린 이 관계가 맞는 걸까?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친정 소식을 잘 전하지 않았고 저 역시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멀리 계셔서 자주 못 본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랐고 저희 생활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하루하루가 절박하지는 않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고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좁은 집이지만 가족 셋이 함께하는 일상이 소소한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던 중 몇 달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큰 병에 걸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해.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걱정.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거야?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서먹한 사이라고 해도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모든 감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하시려고? 다른 형제들이 나누어서 부담한다고 해. 우리도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여보. 아내는 제 말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장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당연한 반응이었죠. 그래도 가족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병원에 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후 아내가 병원에 다녀와서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후회하신다고 해. 김서방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장모님이 병상에서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많은 걸 깨달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을 후회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보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아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분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봐. 급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은 급했습니다. 장모님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아이도 할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많이 아프다며? 응, 그래. 할머니 만나러 가면 안 돼? 할머니는 지금 많이 아프셔서. 그럼 더 만나러 가야 하는 거 아냐? 아프면 더 외로울 텐데.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과연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중 장모님의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식을 잃는 시간이 많아졌고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보지 않을 거야? 아내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이렇게 우연히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분식집 앞 골목에서 쓰러져 계신 장모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하필 제가 장모님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어쩌면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건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풀고 화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말입니다. 의식을 되찾으신 장모님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차갑던 눈빛에 어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왜 김서방이 여기 있어? 목소리도 예전만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에서 쓰러져 계셔서 119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병원까지 데려다 준 거야? 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천장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저도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연락해야 하는데
아직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 연락하지 마. 괜히 놀랄까봐. 그 말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빨리 우리 딸한테 연락해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걱정시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많이 약해져 계신 상태예요.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이셨습니다. 기존 병력을 보니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당장은 큰 위험이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 제 자신이 의외였습니다. 언제부터 장모님의 안전을 이렇게 걱정하게 되었을까요? 병실로 들어가니 장모님이 깨어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처음 들어보는 장모님의 사과였습니다. 그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너무 못났다. 김서방을 사람으로 대하지도 않았지. 장모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었는지. 김서방이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손주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잘못한 게 많습니다. 아니야. 잘못한 건 나야. 김서방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내가 눈이 멀어서 못 봤을 뿐이지. 어머님, 김서방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이제야 보여. 너무 늦었지만. 장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원망과 서운함, 그리고 동시에 느껴지는 안타까움과 연민. 어머님,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말해야 해. 내가 죽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것들이 있어. 장모님은 간절한 표정으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덕분에 내가 죽기 전에 사람된 기분을 느낄 수 있겠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분도 결국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자존심과 편견 때문에 진심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뿐이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장모님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약도 챙겨드리고 가끔은 장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장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지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셨습니다. 내가 김서방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몰라.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해. 그래야 진짜 반성하는 거니까. 장모님은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사과하셨습니다. 취업하지 못했을 때 했던 말들, 좁은 집에서 살 때 했던 지적들, 명절 때마다 받았던 차별 대우들. 그때 내가 정말 못됐다. 김서방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지난 일이라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내가 김서방에게 준 상처들을 생각하면 정말 미안해. 그런 장모님을 보며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장모님이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장모님의 따뜻한 미소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장모님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구나.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가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아이의 천진난만한 대답에 장모님은 더욱 감동하셨습니다. 우리 손주 참 착하다. 누구를 닮았을까? 할머니를 닮은 거 아닐까요? 제 말에 장모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아빠를 닮은 거야. 착한 마음을 닮은 거지. 그때 처음으로 장모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장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손에는 통장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이거 받아줘. 어머님, 이게 뭐예요? 우리 손주 교육비야. 내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거야. 그 통장에는 장모님이 남은 돈을 모두 모아놓으신 것 같았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것까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서방을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못해서. 이제야 깨달았어. 김서방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어머님, 그동안 김서방이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나만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어. 장모님의 고백을 들으며 저도 과거를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부족한 게 많았어요.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니야. 김서방은 충분히 잘했어. 오히려 내가 김서방의 노력을 무시했지.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몇 주 뒤 장모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회복되지 못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어머님, 김서방 같은 사위를 둔 게 우리 딸이 행복했을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마지막에라도 김서방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그것이 장모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두들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몇 달 동안 주변 분들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정말 효자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 좋은 사람을 못 알아봤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사위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나요? 네,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자기가 너무 늦게 알아봤다고 후회하시면서. 장모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진심을 생각하며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으며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례를 마친 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린 것 같았거든요. 아이도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동시에 할머니와의 마지막 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나한테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어. 그래, 할머니가 너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할머니가 아빠도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응, 그리고 아빠를 늦게 알아봐서 미안하다고도 하셨어. 아이를 통해 전해 들은 장모님의 마지막 말씀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오늘 다시 그 분식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을 만났던 그 자리. 문득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먹고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지난번에 쓰러진 할머니 도와주신 분이시네요. 아, 네. 그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마지막에 가족분이 돌봐주셔서 다행이었겠어요. 사장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서로 화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말입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시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진심,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장모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은 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 그 따뜻함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장모님이 그리워집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짧았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여보,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야.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더 강해진 것 같아. 엄마가 마지막에 정말 고마워했어. 나도 어머님께 감사해. 마지막에 진심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더욱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그래, 정말 행복하다. 할머니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실까?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고 계실 거야. 국물 한 그릇을 다 마시고 분식집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장모님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서로를 이해할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진심은 언제든 통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다짐합니다. 장모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고. 미움보다는 이해를,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하겠다고.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보세요.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비록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마음이 통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장모님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그분을 통해 저는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장모님이 하늘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장모님이 해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김서방 같은 사위를 둔 게 우리 딸이 행복했을 거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에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다 와? 분식집에서 국물 한 그릇 먹고 왔어. 혼자? 응, 혼자.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함께 계신 것 같았어. 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아내는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그런 기분일 때가 있어. 문득 우리 엄마 생각이 날 때면. 그래, 그런 거야.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아내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오늘 분식집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 어떤 생각? 엄마와의 마지막 시간들 말이야. 정말 소중했던 것 같아. 나도 그래. 비록 짧았지만 엄마와 진심으로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래, 정말 다행이었어. 만약 그 기회가 없었다면? 생각하기도 싫어.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았던 거야. 운이라기보다는 용기였던 것 같아. 용기? 응,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말이야. 아내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건 말입니다. 우리 아이도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자. 응, 좋은 생각이야. 미움보다는 사랑을,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래, 엄마가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장모님이 보여주신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며
아이에게도 그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가 먼저 그랬는지 따지고 들었겠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해봤습니다. 친구와 화해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걔가 먼저.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가 다시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화해해야 해? 용기를 내서 먼저 사과해보는 거야. 미안해, 우리 다시 친구하자고.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뜻이야?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친구가 소중하다는 뜻이야. 아이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친구와 화해했다며 기뻐했습니다. 아빠, 먼저 사과하니까 친구도 미안하다고 하더라. 그렇지? 진심은 통하는 거야. 할머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그럴 거야. 할머니도 용기를 내서 먼저 사과하셨으니까. 아이를 통해 장모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사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장모님의 1년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묘를 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사위분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자기가 너무 늦게 알아봤다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눈이 멀어서 못 봤다고. 그리고 사위분이 자기를 돌봐주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장모님이 정말로 마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저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하셨을 거야. 마지막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셔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덕분이야.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아니야. 어머님이 먼저 용기를 내셨어. 둘 다야.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준 거야. 그렇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마음을 열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분식집 앞을 지나갑니다. 이제는 특별한 감정 없이도 지나갈 수 있지만 가끔은 들어가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먹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장모님이 생각나고 그분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따뜻함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혹시 지금 가족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진심은 언제든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는 한, 사랑할 수 있는 한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손이 그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장모님이 그러셨듯이 저도 그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었듯이 말입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하신 장모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며 저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보려 합니다. 분식집에서 나오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마치 장모님이 하늘에서 고생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어머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 사랑을, 그 따뜻함을 세상에 전하며 살겠습니다. 국물 한 그릇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오늘도 세상을 향해 걸어갑니다.